오늘날에는 뭐 프로이트 그거 워낙 비판을 많이 받고 있어서 그 자체가 막 그 이론이 이렇게 연구가 활성화되고 이런 건 아닌데요. 그래도 정신분석학 하면은 프로이트가 워낙에 딱 그냥 그 토대를 깔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칼 마르크스 사상도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는 역사적으로 이게 그 실험이 실패했다고 봐야 되죠. 실패했지만 실제로는 실패했는데 그 이론하고 실천이 분리돼 가지고 이론은 1920년 이후에 프랑스에서 이렇게 쭉 번성했고요. 지금은 그 후기 구조주의와 함께 오늘날 인권이라든지 뭐 그 페미니즘이라든지 또 요즘 한참 그 이렇게 PC주의라든지 그런 것에 이게 이제 새로 이거 뭐라고 할까요? 휴머니즘과 결합해가지고 인권운동 이렇게 결합한 형태로 그러니까 문화운동으로 마르크스주의가 이제 새로운 이렇게 방향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참 사실은 저는 이런 현상을 좀 우려스럽게 보는 편입니다. 그렇긴 한데 일단 빨리 하고 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참 영화에 대한 얘기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십니까? 영화 어떤 부분이 참 대단히 신선했다라든가. 여러분 혹시 그 부자는 못됐고 가난한 사람들은 선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계십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요. 시골 노인들이 못됐을 때는 엄청 못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반성이 그러니까 이게 논의가 안 돼, 협상도 안 되고 논의가 안 되고 어떤 주장을 이렇게 되새겨서 반성할 능력이 없으니까 대화가 안 되죠. 대화가 안 되고 우기기만 하고 못됐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런 사람하고 그 대할 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부자가 돈이 다림인 건 사실이에요. 제가 봐도 훨씬 그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훨씬 나이스해요. 친절하고 너그럽고 베풀 줄도 알고. 그런데 정말 폭우가 내릴 때, 정말 딱 극한 상황에 딱 부딪힐 때 본성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성이 나오기까지 전에는 누구나 다 나이스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제가 어떤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소위 말해서 이렇게 그 육체적인 근로를 하는 분들하고는 처음 접해본 사건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교수님들이랑 이렇게 지식인들 사회에 있다가 그 세계에 내려가서 저는 환상이 있었어요. 굉장히 사람들이 이제 서민적이고 나눌 줄 알고 다른 사람 배려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이익 앞에서는 피튀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다 구정물이 흙탕물이 그 바켓스 안에 가라앉아 있는데 휘저어서 떠오르기 전에는 모르는구나 그거. 나 자신도 포함했어요. 그 이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인데 자기를 스스로를 좋은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흙탕물을 휘저어서 딱 그 본성이 나타날 때 그때 그게 사실은 자기 모습인데 그걸 예외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보통 때 그냥 폭우가 내리기 전에 그 모습을 자기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좋은 사람이라고 저는 그거 자기 기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보면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은 선하고 부자는 악하고 난 이거는 깨어져야 될 이데올로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닌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어떤 계층이 선하다, 나이스하다, 젠틀 이게 아니라 인간 본성은 자기 이익 앞에 딱 정말 대면하기 전에는 본성을 알 수가 없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셔요?
그래서 정말 나의 시간이 갈수록 제가 요즘 나에 대해서도요. 저도 모르게 딱 그런 상황에 부딪힐 때 저에 대해서도 화들짝 놀랍니다. 굉장히 나도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어떤 때 딱 안 그런 모습을 딱 대하면 그때 깜짝 쳐서 내 안에 이렇게 깔아앉아 있는 앙금, 그 구정물, 그 흙탕물들이 이렇게 뭐가 있나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맞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 통념이 그 통념이 그렇지가 않. 그러니까 빈부간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약자를 옹호하고 약자를 선하다고 보고 막 여론이 이렇게 비등해요. 저는 그 댓글들을 굉장히 열심히 보거든요. 저는 본 그 아티클 기사들도 기사지만 그 댓글들을 다 꼼꼼하게 보는데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어가지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의외로 굉장히 감성적이라는 걸 참 많이 느낍니다. 아예 딱 그 도식이 있어요, 머리에. 일례로 죄송합니다. 이 예를 좀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전에 그 조현아 씨 그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 있었을 때 저는 그 사람들의 반응이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조현아 씨가 잘했다고 두둔하는 게 아니고요. 단순히 그 기사만 딱 보고 막 재벌들에 대해서 막 돌던지고 이런 막 해가지고 조연아 아주 그 마녀같이 막 캡처해가지고 그거 보고 너무나 저 그때 참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이상한 건지 저는 어떤 기사를 읽어도 그렇게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데 재벌은 무조건 나쁘고. 그러니까 그때 그 언론에 뭐도 있었죠. 그러니까 그때 뭐 제가 알기로는 대한항공을 뭐 다른 나라에 그러니까 뺏어다 가지고 뭐 다른 나라에 넘긴다는 뭐 그런 말도 뭐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요즘 진짜 무서운 세상입니다. 액면 그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통념에 대해서 아주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상당히 그거 이렇게 가르치고 의심을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특히 요즘은요. 그 뭐라 그러지? 가짜를 진짜처럼 만들어 보이게 만드는 것이 너무나 교모해가지고 참 그래요. 저는 그렇습니다. 카를 마르크스 19세기 독일의 하층 최하층 예. 그게 말이죠. 그러니까 딱 하층과 상층에 딱 그것만 있으면 단순하고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그 뭐 이렇게 대조하고 그러니까 지배계급과 피지계급 사이의 갈등의 구도 만들기 좋은데 거기에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은 지하에서 이정은이 이렇게 역전되는 게 있었죠. 처음에는 충수기가 당신들 여기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나 이거 다 저기 경찰에 신고할 거야. 하다가 오르륵 기택이랑 기우랑 기정이 갑자기 떨어지죠. 지하로 팍 떨어지는 걸 보고서 엄마 아빠 이런 걸 보고서 문강이 이 집이 가족이었고 가족인데 가족 아닌 척해서 이 집에 들어왔구나를 단번에 파견내죠. 그러면서 그때 한 말이 그래가지고 역전이 되죠. 관계가 권력 관계가 역전이 되고 막 벌써고 그러죠. 그러면서 북한 아나운서 흉내를 내면서 뭐 얘기를 하죠. 핵탄두를 뭐 한 발을 이 가족에게 뭐 어쩌고. 그러니까 이게 북한일 수도 있죠. 우리한테 최하층은 우리한테 북한일 수도 있죠. 예.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근데 봉준호 감독의 영화에서는 가난한 하층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또 있다고 해요. 즐겨 다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봉 감독이 이 계급 갈등을 굉장히 예민하게 다루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만 다루는 게 아니라 영화 곳곳에 괴물도 그렇고 그 곳곳에
이거를 이런 주제를 다루고 본 감독의 특유의 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예, 예. 음. 아, 그렇다면 뭐 그럴 수도 예, 그러기도 쉽겠네요. 예. 저는 그런 거 많이 이해합니다. 왜냐면 저희 집도 외가 쪽이 좀 그래요. 그래서 어릴 때 우리 전부 다 좌파였습니다. 우리 전부 이 형제들이 전부 그 어머니 영향을 받아가지고 예, 예, 저기 우리가 한 몇 주 후에 돈 룩업을 볼 거거든요. 그게 이제 그 미디어의 선동이라고 하나? 여론이라고 하나? 예, 그거에 그거를 비판하는 영화인데요. 저기 저는 이 후기 구조주의 큰 문제점이 하나가 그 언어와 기호, 그러니까 사실과 언어 사이에 이 끈을 너무 느슨하게 만들어 버렸다는데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왜냐 우리가 사실 그래도 마지막 보루는 누구나가 다 같이 확인할 수 있는 사실 확인인데 그게 언론이 독점하는데 언론이 이상하잖아요. 저는 뉴스 안 본 지 오래됐거든요. 너무 보고 있으면 아니 저거 아닌데 왜 저거 저렇게 보지? 왜 저렇게 보도하지? 사실이 아닌데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마음이 상해서 안 봐요. 그래서 제가 언제 그거를 이 언론이 상당히 문제가 많다라는 걸 언제 느꼈냐면은 몇 년 그거를 완전히 딱 깨몽한 계기가 저는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할 때였던 것 같아요. 예, 그때 미국이나 한국이나 방송 보도하는 그걸 보고 굉장히 이거는 뭔가 이상하다 하고 열심히 크로스 체킹하고 그 관련되는 사건들을 다 찾아보고 그거의 활용점정이 저는 코로나였어요. 저는 진짜 죄송합니다 이런 말해서 저는 그 백신 반대주의자입니다. 이게 정말 우리 건강을 위한다는 보장이 있다는 그 확신이 없어요 저는. 예. 제가 이런 확신을 갖게 된 게 제 철학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찬반 쪽의 의사들의 얘기를 다 들어봤습니다. 다 공부를 했어요. 몇 년을 그 코로나 2년 동안에 매일매일 공부를 했습니다. 이쪽 예 옳다라고 이거 해야 된다는 쪽과 해서는 안 된다는 쪽을 다 같이 놓고 다 같이 그렇게 해서 매일 공부를 했습니다. 노트에 적고 그렇게 해서 결론. 그런데 제가 이상한 사람 취급받았어요. 형제들한테 이거 문제 있다. 좀 그렇게 적극적으로 맞지 말아라 했다가 근데 저는 너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니까. 왜냐하면 맞은 사람들 중에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맞은 것을 후회하는 사람이 있어도 안 맞은 걸 후회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좀 내 의심이 좀 근거가 있었나 보다 하죠. 지금도 똑같은 일이 있다면 저는 또 공부하고 누가 뭐 하라고 하더라가 아니라 스스로 저는 판단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도 믿지 않습니다. 저는 상당히 근본적인 기독교인이에요. 저는 근본적인 기독교인인데 교회를 잘 안 믿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뭘 믿냐? 성경 말씀 믿고 내가 나를 여태까지 평생 동안 나를 인도해온 그분의 인도를 믿지, 그분을 믿지. 누구 사람 이제 그거 코로나 때 완전 저는 그냥 그거 없어졌어요. 벗었어요 그냥. 그 프로이트가 지금은 뭐 프로이트 이론 자체가 막 이렇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정신분석학에 토대를 놓은 사람이듯이 마르크스도 그렇습니다. 마르크스 이론 자체는 왜냐하면 이분이 분석했던 그 자본주의가 19세기 자본주의잖아요. 그래서 21세기 오늘날은 뭐 금융 자본주의 뭐 오늘날의 자본주의는 그 전 뭐 그 산업 자본주의, 수정 자본주의, 그 무슨 자본주의 또 금융 자본주의 지금은 인지 자본주의 엄청나게 발전해 왔기 때문에 이 그 마르크스의 분석 틀로 안 돼요. 그래서 그 이론의 어떤 힘은 상당히 약화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소련에서 실험을 했지만 그러니까 세계 3분의 1이 공산주의를 받아들이고 반세기가 지났잖아요.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전부 다 실패죠. 다 실패고 가난을 면치 못했죠. 그래서 실제적인 실천의 면에서도 약점을 노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천보다도 이론이 프랑스 그러니까 후기 구조주의로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현대 오늘날의 사회 사상, 문화 사상 이런 것에 들어가서 지금 맹위를 떨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PC주의라고 하죠. 그 정치적 올바름. 그 이번에 뭐 백설공주 실사판 영화 폭망한 거 아시죠? 그 비행기가 미국에서 얼마 전에 비행기 사고가 많았잖아요. 그 어떤 혹자가 말하기를 왜 이렇게 비행기가 많이 떨어지고 사고가 많냐? 그게 할당을 했답니다. 비행기 조종사 여성 할당제 여성 그렇게 해서 그 여성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숙련된 전문가가 아니라 그렇게 할당 있죠. 흑인 얼마 뭐 여성 얼마 비율 이렇게 그렇게 해서 숙련되지 않은 그런 숙련도가 낮은 기장에 의해서 그 사고가 또 관제탑도 그렇고요. 그런 사고가 많이 났다고 하네요. 그 앞으로도 저는 그 비행기 사고가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는 그런 전망을 또 본 적도 있습니다. 자, 이 마르크스는 중요한 점이 새로운 질문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철학사에서 새로운 철학사 이전에 없었던 질문을 던졌어요. 왜 가난한 사람은 항상 가난할까? 왜 가난한 사람은 항상 가난하나? 그리고 자본주의는 이상적인 체제인가? 이 경제적인 문제, 이 문제를 처음으로 철학에 끌고 들어와서 철학은 세계를 이렇게 성찰하는 게 아니라 세계를 변혁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 것이고 또 그런 것이어야 한다. 이 새로운 질문을 던졌다는 점에서 위대한 사상가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사상이 지구의 3분의 1을 체제로 바꾸었고 지금도 문화 쪽에서 이제 이 사상이 맹위를 떨치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르크스주의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을 끄는 특히나 그 정의감에 호소하고 그 정의 감정이죠. 정의감에 호소하고 특별히 그 이렇게 아무것도 갖지 않는 그런 계층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혹하게 하는 그런 마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제 살펴볼게요. 다 아시는 겁니다. 마르크스의 아주 키워드 토대가 상부 구조를 결정한다. 토대 하부 구조가 상부를 결정한다. 한 사회의 기득권은 생산 양식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에 따라 그 기득권이 가졌으면 기득권, 안 가졌으면 기득권이 아닌 거죠. 생산 양식은 뭐냐? 생산력과 생산 관계입니다. 그 뭐 기계를 사용하냐, 노동을 사용하냐, 그러니까 손노동을 사용하냐, 농업이냐 뭐 등등 있죠. 생산력과 생산관계.
이 생산 양식은 생산력 플러스 생산 관계인데 이 생산 양식이 하부 구조 토대입니다. 빨리 할게요. 그래서 상부 구조는 학문, 예술, 법, 정치, 종교, 철학, 뭐 교육 이게 다 상부 구조고요. 토대가 생산 양식입니다. 이 토대가 바뀌면 상부 구조도 바뀌어요. 토대가 바뀌면. 상부 구조는 토대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미치기는 합니다. 안 미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토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상부 구조는 토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토대를 공고히 하는 수단의 역할을 할 때가 더 많습니다. 마르크스는 뭐라고 하냐면 한 시대의 지배 사상은 지배 계급의 사상이다. 이거 정의는 강자의 이익하고 같죠? 정의 저스티스는 뭐냐? 강한 사람이 자기 이익이 정의다. 올바름이다. 이게 바로 한 시대의 지배 사상은 지배 계급의 사상이라는 말하고 같습니다. 유물론입니다. 마르크스는 물질이 정신을 결정한다. 물질이 정신을 결정한다. 이게 마르크스식의 유물론이라고 합니다. 유물론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존재론적 유물론, 기계론적 유물론, 마르크스식 유물론이 있는데요. 존재론적 유물론은 만물의 근원은 물질이다. 이거 뭐 데모크리토스, 에피쿠로스, 이 고대 그리스 철학자 중에 데모크리토스는 최초로 나타난 유물론자죠. 만물의 근원은 물질이다. 에피쿠로스도 그렇고요. 기계론적 유물론은 만물은 물리 법칙에 따라 기계처럼 운동한다. 라메트리라는 프랑스 철학자가 이걸 주장했습니다. 마르크스식 유물론은 물질이 정신을 결정한다. 물질이 정신을 결정한다. 그래서 유물론자입니다. 역사 발전의 단계 있죠. 이게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 생산 관계가 바뀌는데요. 이해한다가 아니라 이행한답니다. 생산량이 늘어나면 사회는 새로운 생산 관계로 이행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고대 노예제 사회. 그러니까 그 전에는 원시 사회죠. 원시 수렵 채취했죠. 그때는 모든 게 다 부족했기 때문에 뭐 잉여 농산물이 없어서 뭐 이렇게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 없었다고 합니다. 역사학자는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대 노예제 사회는 주인과 노예죠. 여러분 주인과 노예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주인과 노예 변증법 생각나죠? 그 책을 많이 읽으신 분은 생각나실 겁니다. 중세 봉건제, 그러니까 이제 생산량이 늘어나고 주인과 노예 사이에 막 갈등이 일어나고 하다가 이제 봉건 사회로 이행합니다. 그래서 봉건 영주와 영주가 농노를 지배하죠. 이거 노예보다는 좀 낫습니다. 농노는. 그 주인과 노예 그 로마 시대 때 뭐 스파르타쿠스라든지 노예 반란들이 있었습니다. 근대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과 노동자죠. 그 인류 역사의 가장 정점이 공산주의 사회라고 합니다. 근대 자본주의 사회가 자기 모순 때문에 극에 달하면 이제 프롤레타리아가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생산 수단을 공유화하는 공산주의 사회가 도래한다고 봤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인류 역사는 계급 투쟁의 역사.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봉준호 감독 그 계급 갈등, 사회 구조, 사회 조직을 보는 입장이 기능론과 갈등론으로 나뉜다 그랬죠. 기능론은 갈등 관계로 보지를 않고요. 누가 더 그 사회 파일을 많이 갖고 갈 것인지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그리고 그 사회에 기여하는 기여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이렇게 나뉘어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회는 갈등 관계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하는 그런 조직으로 보는 게 기능론입니다. 기능론은 좀 보수적 관점이라고 하는 비판을 받고요. 이 갈등론은 계급을 딱 두 계급으로 나누죠.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그래서 서로 워낙 그 사회적 파이가 적기 때문에 항상 두 계급은 서로 권력과 재화를 두고 갈등하고 다투고 투쟁한다. 그래서 역사는 이런 인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다라는 관점이 마르크스는 갈등론입니다. 봉준호 감독도 기능론보다는 이 갈등론 쪽에 더 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산관계는 달라져도 생산과 착취는 불변한다고 봤습니다. 이 유명한 책 자본론이 이거 영국에서 썼죠. 자본주의의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책입니다. 그럼 이 마르크스는요 랍비의 아들입니다. 독일에서 이 집안 자체가 그 상류층입니다. 상류층이었는데 그 프랑스로 이주했다가 박해를 받았죠. 공산주의 사상 때문에 나중에 영국으로 가서 영국에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자본론을 썼어요. 그 대英박물관에서. 어머니 쪽에 이모가 굉장히 부유한 사업가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가 이모부한테서 도움을 많이 받아서 살았다고 합니다. 마르크스의 부인은 귀족 출신이죠. 그러니까 이 집안 자체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기업가였고 또 상류층 생활을 해서 그 귀족 딸하고 결혼을 어려서부터 서로 좋아하던 이웃집에 살아서 좋아하던 예니라는 그 귀족가의 딸하고 영애하고 결혼을 했는데요. 영국에서 무척 공공한 생활을 하다가 딸도 죽고 아들도 죽고 부인은 천년두에 걸리고 미인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그 참으로 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살았습니다. 자본주의 메커니즘을 설명하는데요. 이유는 노동력에서 나온다고 봤습니다. 여러분 이거 오늘날에는 이유는 어디서 나옵니까? 토지에서 나옵니다. 토지, 노동과 토지요. 그러니까 자본론에서는 토지에 대한 얘기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한 얘기를 집중적으로 했던 사람이 헨리 조지 같은 사람이고요. 경제학 하신 분도 잘 아실 겁니다. 이거 이제 예를 들면 이거 누가 5분 뚝딱 철학에서 이렇게 만든 예입니다. 내가 30만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30만 원으로 밀가루 한 포를 사고 10만 원 들여서 밀가루 한 포 사고 기계를 한 대를 10만 원 주고 사고 알바를 한 명을 10만 원을 고용해서 붕어빵 60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팔았더니 60만 원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30만 원에서 60만 원이 됐죠. 그래서 내일은 다음 날 60만 원을 가지고 밀가루 2포를 샀고 기계를 2대를 샀습니다. 기계를 한 대를 더 샀습니다. 알바 하나를 더 고용했어요. 그래서 붕어빵 1200개를 만들었습니다. 120만 원. 그 다음 날은요. 그 다음 날도 똑같이 밀가루 3포, 기계 3대, 알바 3명. 이렇게 하면 돈이 얼마나 이렇게 어떻게 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윤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알바, 노동에서 나왔죠. 왜냐하면 밀가루하고 기계는 고정 비용이에요. 똑같아. 안 변해. 근데 이제 알바를 써서 돈이 이렇게 이윤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겁니다. 착취라고 봐요. 혁명가 마르크스는 빨리빨리 할게요. 19세기 영국 노동자, 그러니까 이 마르크스가 자본론을 쓸 때는 산업사회였죠. 19세기. 이때 굉장히 악명 높은 그 열악한 노동 환경이죠. 아이들도 막 하루 거의 잠자는 시간 몇 시간 6시간 빼고는 노동 현장에 아이들을 그 푼돈 주고 아이들을 하루 종일 일시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노동 상황을 바꾸려면 생산 관계를 바꿔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마르크스 말고 한쪽에 헨리 조지도 있었고요. 또 한쪽에 파비안 소사이어도 있었고 공리주의 운동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회를 개혁하려고 하는 개혁의 여러 그 파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마르크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근데 마르크스는 공산주의 혁명을 부르짖는 길로 갔고 헨리 조지는 토지에서 나오는 세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이제 더 부양해야 된다 이쪽으로 나갔고요. 파비안이라든지 공리주의는 그 사회 제도를 한 소수가 아니라 다수가 이 사회의 그 효용을 누리도록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갔죠. 자본가가 가진 생산 수단을 무력으로 장악하는 이런 노동 상황을 바꾸려면 생산 관계를 바꿔야 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때 곧 얼마 안 가서 노동법이 바뀌어서 아동 노동하는 것이 제한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법이 이런 사회 개혁가들 운동의 활동에 따라 많이 이제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노동 운동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법도 바뀌고 하다가 어떤 이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다음에 경제공황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회가 큰 변동을 겪게 됩니다. 헤겔과 마르크스는 헤겔한테서 많이 배웠습니다. 변증법, 그러니까 그 세계를 역사를 정반합하는 변화로 봤죠. 헤겔과 막스의 차이점은 뭐 이게 차이점을 이게 헤겔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세계는 하나의 관념 덩어리다. 막스는 자, 세계는 하나의 덩어리다는 같아요. 근데 그게 관념이냐 물질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헤겔은 절대 정신으로 이렇게 정신이 발전하는 과정을 중시했습니다. 감각에서, 지각에서, 오성에서, 자기의식에서, 이성에서, 성신설대지. 여기에 인간이 그 자기의식이 만들어지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하는 요구에 정신현상학에서 주인과 노예 변증법이 등장합니다. 주인과 노예 사이에 그러니까 인간의 자의식이 어떻게 발전해서 자의식 되느냐를 이제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으로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걸 막스가 가져와 가지고 이제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그 노동의 소외 이걸로 설명하는데 여러분 그 유튜브에 보시면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 찾아보면은 한 동영상이 몇 개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 대단히 좀 어려운 본문 자체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헤겔의 제가 대학 시절에 굉장히 흥미롭게 읽은 부분이기도 하는데요. 그 주인과 노예는 고정된 관계가 아니고요. 처음에는 이제 주인이 노예를 삼을 때는 노예를 딱 죽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죽여버리면 주인이 상대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헤겔은 의식이라는 것이 자의식이라는 것이 서로를 상대방을 인정할 때 획득된다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를 죽여버리면 자기 의식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를 자기가 주인으로 지배할 수 있을 만큼만 살려둬요. 그게 노예인데요. 그래서 노예는 이제 주인한테 복종하면서 하는데 노예는 노동을 합니다. 주인을 위해서 노동을 해요. 노동이라는 건 이제 자연의 어떤 힘을 가해서 주인을 위해서 뭘 만들어내고 봉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다 보면은 노예는 자연을 잘 다루게 돼요. 근데 주인은 노예가 해주는 생산품으로 소비하고 살다 보니까 자연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지나고 보면 주인과 노예가 위치가 역전이 돼 버립니다. 이게 주인과 노예의 그 변증법인데요. 저는 옛날에 우리나라 양반 조선 후기에 남자들이 에헴하고 나 양반하면서 일도 안 하고 뭐 이렇게 직조도 안 하고 그 전부 여자들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양반 같은 남자는 60 지나고 나면 쓸모가 없어요. 쓸모가 없어서 도태됩니다. 에헴만 하다가 식구들한테 미움받고. 근데 여자들은 안 해보는 일이 없죠. 밭일도 하고 모든 일을 다 잘해요. 음식도 잘하고. 그러니까 어디서나 살아남아요. 자식 집에 가도 그 천덕꾸러기가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관계가 역전이 되거든요. 이것도 일종의 주인과 노예 변증법입니다. 주인과 노예 변증법은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요. 헤겔은 자기 의식이 상대방을 필요로 하는데, 자, 노예는 주인을 인정하죠. 그런데 주인은 노예를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주인은 자의식이 발달하지 못하고 노예는 도리어 주인을 인정하면서 스스로 자기 의식을 갖게 되고 또 자연과도 직접적으로 접촉이 있어서 이제 나중에는 주인의 자리까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주인이 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이걸 따다가 막스는 이제 이걸 경제관계에서 이거를 이제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 얘기인데요. 이거 참 유튜브에 보시면 아주 자세한 두세 영상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마르크스의 주인과 노예 변증법하고 헤겔의 주인과 노예 변증법은 조금 다른데 헤겔이 원조입니다. 또 공통점은
역사적 발전은 변증법적 과정을 거친다. 이거는 똑같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정반합. 그리고 이 둘은 모순을, 그러니까 해겔은 다른 철학은 모순을 별로 부정적인 것으로 봤잖아요. 그런데 해겔은 모순은 발전의 계기라고 봤습니다. 정에서 모순이 발생하면 반으로 이행하죠. 반에서 또 모순이 발생하면 그걸 해결하려고 합으로 갑니다. 정반합, 정반합. 그래서 모순이라든가 갈등을 대단히 갈등의 긍정적인 요소를 인정했던 것이 이 두 사람입니다. 주인과 노예의 관계와 노동의 의미를 중요시한 거. 해겔은 노동이 자기 실현의 도구입니다. 노동하는 게. 노동하는 게. 노동을 해야 자기 의식화가 돼요. 그리고 결국은 그 노동을 통해서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됩니다. 근데 막스는 주인과 노예 그 변증법에서 노동의 소외를 강조하는 노동의 소외에 이렇게 그러니까 예. 이게 이제 뭐 근데 마르크스에 대한 비판이 많죠. 첫째는 인간 본성을 지나치게 낙관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뭐랄까 생산 수단이 공유되고 필요에 따라 분배를 하면 사람들이 일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을 못한 거죠. 그래도 정말 그 여러 가지 이런 물적인 그 생산 수단이 주어졌기 때문에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본성에 대해서 지나치게 낙관하는 것이고요. 또 노동 계급에 대해서 지나치게 노동 계급만 있는 게 아니죠. 진짜 그 토지의 요소도 있고 노동 계급도 임금 노동도 있고 지식 노동도 있고 또 그 자본도 대단히 종류가 많죠. 그러니까 공장을 돌리는 사업주만 있는 게 아니라 금융 자본도 있고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계급 그 설명이 너무 단순화돼 있죠. 그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노동 본성이 어떻게 고정 뭐 이렇게 뭐 실체처럼 이게 있다기보다도 뭐라고 할까요? 본능도 예. 그 성선설을 주장했던 성악설을 뭐 이런 얘기는 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빨리 지나갈게요. 제가 대답을 잘 못하니까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네, 공산사회는 역사적인 실패였고요. 21세기 현대 자본주의는 19세기 유럽 자본주의와 상이합니다. 그래서 이 이론 자체는 지금은 굉장히 많이 변용을 겪었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보다가 그동안 하도 어려워서 잘 안 들어왔던 책이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철학과 포스트 마르크스주의 철학 있고요. 그다음에 그 유튜브에 어떤 게 있냐면요. 후기 마르크스 이렇게 치면 동아대학교 그 교수님이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가 독일에서 실패하고 혁명이 실패하고 프랑스에서도 실패하고 그래가지고 러시아에서는 성공했잖아요. 근데 그 러시아에서 성공한 그러니까 독일에서 왜 실패했냐면은 농민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노동자만 고려했지. 근데 그때 독일에서 그 3인당과 연정을 했는데 이게 어쨌든 그 실패했어요. 정당적으로 그리고 공산주의 강령이 실제적으로 법안화되고 이렇게 하는 게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서 성공했냐면 러시아에 가서 1918년 우리 그 1차 세계대전 1917년 영화 봤잖아요. 1918년에 볼셰비키 혁명이 성공하죠. 근데 이거는 마르크스주의가 아니에요. 정통. 그래서 더 이상 마르크스주의라고 하지 않고 마르크스 레닌주의. 그러니까 이게 공산주의 이런 정치 형태는 마르크스가 주장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 1900 몇 년도 80 몇 년도에 소련이 무너졌잖아요. 공산주의가 다 동구권을 시작해서 정책이 다 실패했죠. 물론 그 미국이 뒤에서 중국을 일으키고 러시아를 다 나눠 가지고 내려앉힌 이유도 있지만 어쨌든 경제적으로는 그 이 사회주의 경제 정책이 실패한 거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때문에 소련에서 간 마르크스주의는 더 이상 마르크스주의라고 하기가 어려운 그런 레닌 그 공산주의 독재 정치가 됐고, 그다음에 독일에서는 아예 실패했고, 프랑스에서는 이제 후기 구조주의에 들어와 가지고 문화 전략으로
마르크스주의가 지금 살아 있는 것입니다. 네오막시즘이라는 이름으로. 그 중간의 단계에 프랑크푸르트 학파 사회 비판 철학들이 있죠. 그다음에 지금은 문화 철학, 문화에 이제 대중 문화에 많이 들어가 있고요. 제가 여기 지금 어떤 책을 봤는데 이게 네오막시즘에 등장해가지고 이거는 조금 좀 극단적인 면이 있기는 합니다. 마르크스주의는 레닌 및 스탈린에 의해서 독재 정치로 변질되었고 공산주의는 실패하고 말았다. 그래서 그러자 다른 방향에서,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이론하고 실천이 완전히 분리되게 돼서요. 그러니까 이론, 대학에서 마르크스 철학, 그러니까 이론적인 부분만 이제 서방에서는 이론적인 부분이 살아남았습니다. 다른 방향에서 마르크시즘을 재평가하고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 1920년대 이후에 새롭게 형성된 마르크스주의가 등장하는데 이게 바로 네오막시즘인데요. 이 네오막시즘은 당시의 최고 이슈였던 휴머니즘을 막시즘에 결합시켜서 나온 것이다. 이들의 본질인 공산주의 사상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휴머니즘을 표면적으로 내세워서 인권, 평등, 나눔, 섬김, 정의, 소수자 인권 보호, 공동체 등등을 내세워서 1960년대 중반부터 전 세계를 강타하여 시대를 이끄는 후기 구조주의, 주류 사상이 되었고 공산주의라는 말보다 사회주의라는 단어로 언어 순화를 꾀하였다. 이렇게 되는 데는 공산주의가 무너질 당시에 자유주의 진영에서 후기 구조주의가 득세하면서 이전 전통적 가치 구조를 모두 해체하고 기존의 질서를 부인하는 사상이 득세하였던 것이 네오막시즘에게는 재기의 기회가 되었다. 뭐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약간 조금 너무 너무 지나치게 단순한 면이 있지만 그러나 일말의 진실은 있습니다. 네. 아이고, 제가 꼭 보고 싶었던 뭐가 있었는데 할 수 없네요. 그냥 이거는 그렇고요. 이거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은가요? 이게 그 경제 체제가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주의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그 복지주의, 이 양쪽을 또 절충한 복지 자본주의, 복지 자본주의 이런 게 있겠죠. 그 시장 자유한테 권한을 주느냐, 정부 개입에 권한을 주느냐, 시장 자유에 방점을 주면 이게 자유주의가 되죠. 정부 개입, 시장 자유보다는 정부가 개입해서 이렇게 이거 시장 자유 쪽에 자유를 많이 주고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면은 그러니까 최소주의 국가가 될수록 시장에 개입하지 않고 국가는 최소한의 뭐 독점만 이렇게 막고 최소한만 일하는 거. 이런 여기는요. 그 세금이 적죠. 세금이 적고 적은 대신에 이제 경제적 불평등이 좀 증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정부 개입이 많아지면 세금이 늘고 복지도 늘고. 근데 이제 제가 석사 논문을 뭘 썼냐면요. 그 노직의 자유지상주의, 리버테리안 자유지상주의 그 정의관 비판을 썼어요. 그걸 썼는데 제가 젊었을 때잖아요, 석사니까. 근데 그 후로 지금은 생각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그 비판했던 노직이 요즘은요, 그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대학에서 가르칠 때 이렇게 학생들을 발표를 시키면 세금을 많이 걷어서 복지를 이렇게 확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학생들이 많이 해요. 그럼 저는 젊었을 때는 몰랐죠. 내가 세금을 안 내니까. 근데 이제 세금을 내고 점점 내는 세금이 많아지고 그걸 이렇게 겪고 나니까 이게, 그리고 그다음에 주변에서 뭘 봤냐면 정부에서 보조금을 많이 타내는 사람들이 도덕적인 나태함, 그다음에 그 세금을 내는 사람에 대한 고마움, 그런 거 없는 거, 부자에 대해서 뭐라 그러죠? 르상티망,
그거를 드러내고 막 적대감을 하면서 나라의 돈을 어찌하든지 해내려고 하는 그런 거를 보면서 내가 그 비판했던 석사 때 그 비판했던 그러니까 레이거노믹스의 철학적 기초를 제공했던 그 자유주의 그 사람의 그 철학을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조금 제가 영상만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만 보여드릴게요. 이거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인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제가 이거 대학교 때 저도 조그만 책 읽었습니다. 하이에크 그때는 예속의 길이라고 예속의 길, 노예의 길 이렇게 번역이 된 건 아마 아실 겁니다. 경쟁하신 분은 이분은 국가 개입이 많아지면 필연적으로 그게 전체주의 사회가 된다예요. 그래서 그게 노예의 길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고요. 오스트리아 학파입니다. 제가 보여드리고 이런 게 있다는 것만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뭐 비등점이라고 할까요? 지금 이렇게 막 그 각계각층에서 불만 또는 그 청년 실업 뭐 자영업자 그러니까 기업 이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공공이 막 비등점을 향해 거의 이렇게 끌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갈지 지금 향배가 아마 이제 대통령 뭐 선거가 있고 하면 체제가 어떻게 될지 상당히 지금 중요한 기로에 우리나라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우리가 우리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쉽지만은 않지만 그래도 저는 열심히 법률 나쁜 법률 올라오는 거 있으면 열심히 그거 반대하고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 다음 시간에는 원래 스케줄은 그 프렌치 수프이죠. 프렌치 음식 철학 프렌치 수프인데요. 좀 바꿔서 존 옵 인터레스트 관심지대 그거 하고 그러니까 한나 아렌트의 전체주의 기원 이거하고 조금 연결돼서 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그거 한 다음에 그 프렌치 수프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